1995년 11월, 겨울의 문턱에 들어선 남부의 한 공업도시. 짙은 어둠이 깔린 새벽, 빗방울이 슬레이트 지붕을 때리는 소리만이 스산하게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이 도시의 외곽, 철길과 아슬아슬하게 맞닿아 있는 낡은 하숙집. 이곳의 밤은 결코 고요하지 않았습니다. 거대한 화물열차가 굉음을 내며 지나갈 때면 얇은 벽돌과 샌드위치 판넬로 덧댄 하숙집 전체가 지진이라도 난 것처럼 덜덜 떨렸고, 창틀의 낡은 유리창은 금방이라도 깨질 듯 비명을 질렀습니다. 사람들은 그 소리를 가난의 이명이라 불렀습니다. 돈 없는 공단 노동자들과 일용직 인부들만이 이 지독한 소음을 견디며 하루하루의 고단한 몸을 누렸기 때문입니다. 그 소음의 한가운데 가장 좁고 가장 시끄러운 사무실에는 21살의 여공 이은진 양이 살고 있었습니다. 방직 공장에서 3교대로 미싱을 돌리던 그녀는 하숙집 사람들 사이에서도 유독 조용하고 성실한 아가씨로 통했습니다. 화장기 없는 앳된 얼굴, 또래들이 입는 유행하는 옷 한 벌 없이 늘 물 빠진 헐렁한 셔츠와 작업복 바지 차림이었죠. 하숙집 주인 강씨 아주머니는 그런 은진 양을 볼 때면 늘 안쓰러운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은진이는 참 착했어요. 쉬는 날에도 방에 틀어박혀 밀린 잠을 자거나 고향에 보낼 편지를 쓰는 게 전부였으니까요. 그런데 사건이 일어나기 며칠 전부터 애가 좀 이상하긴 했습니다. 주인 아주머니의 기억 속에 남은 은진 양의 마지막 모습은 무언가에 쫓기듯 불안해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밤늦게 화물열차가 지나갈 때면 평소처럼 피곤해 지쳐 처차 떨어지는 대신 창문 틈새로 철길 쪽 어둠을 힐리칠릿 내다보며 소스라치게 놀라곤 했다는 겁니다. 마치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자신을 지켜보는 누군가의 시선이라도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운명의 그날 11월의 차가운 비가 밤새도록 내리던 그 새벽이 찾아왔습니다. 방음이라고는 전혀 되지 않는 하숙집의 얇은 벽 너머로 빗소리가 스며들던 밤, 주인 강씨 아주머니는 밀린 하숙비 장부를 정리하느라 평소보다 늦게까지 잠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시계의 바늘이 새벽 2시를 막 넘어섰을 때 저 멀리서 화물열차가 다가오는 특유의 육중한 진동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철컹, 철컹, 철컹. 이내 집안 전체가 요란하게 흔들리며 열차의 굉음이 모든 소리를 집어삼키려던 찰나였습니다. 따르릉, 따르릉. 복도 한가운데 하숙생들이 공용으로 사용하는 낡은 녹색 다이얼 전화기가 찢어질 듯 날카로운 벨소리를 토해내기 시작했습니다. 열차의 소음마저 뚫고 들어오는 신경질적이고 다급한 소리였습니다. 새벽 2시가 넘은 시간에 걸려온 전화. 강씨 아주머니는 불길한 예감의 펜을 내려놓고 투덜거리며 방문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이 새벽에 대체 누구야? 아주머니의 손이 방문 손잡이를 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뚝! 마치 누군가 억지로 숨통을 끊어놓은 것처럼 전화벨 소리가 돌연 멈춰버렸습니다. 전화를 건 쪽에서 끄는 것이라기엔 너무나도 기괴하고 갑작스러운 단절. 강씨 아주머니가 무심코 벽에 걸린 낡은 괴종 시계를 올려다보았을 때 바늘은 정확히 새벽 2시 17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화물열차가 무심하게 어둠을 가르며 멀어져 가고 있었고, 멈춰버린 전화벨 소리 뒤로는 숨막히는 정막만이 하숙집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하숙집은 언제 그런 기괴한 정적이 있었냐는 듯 다시 바쁘고 소란스러운 일상으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공동 세면대에서는 물을 트는 소리가 났고, 일용직 노동자는 투박한 작업화를 꿰어 신으며 출근을 서둘렀습니다. 하지만 그 평범한 아침의 풍경 속에 단 하나의 섬뜩한 공백이 존재했습니다. 단 한 번도 지각을 한 적이 없던 사무실의 은진 양이 출근 시간이 다 되도록 방 밖으로 나오지 않은 것입니다. 불안한 예감을 느낀 강씨 아주머니가 사무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은진 학생, 안에 있어? 출근 안 해? 대답은 없었습니다. 문은 굳게 잠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주머니의 시선이 문지방 아래 좁은 틈새에 머물렀습니다. 종이 한 장이 방 안에서부터 삐죽이 튀어나와 있었습니다. 낡은 은행 입금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입금증의 모서리에는 검붉게 말라붙은 얼룩이 선명하게 묻어 있었습니다. 심장 박동이 빨라진 아주머니는 다급히 사무실에 살고 있던 공무원 준비생 정민재 청년을 불렀습니다. 청년이 하숙집에 비상열쇠 꾸러미를 가져와 떨리는 손으로 사무실의 방문을 열어젖혔습니다. 끼익! 문이 열리자마자 좁은 방 안에서 시큼하고 비릿한 피냄새가 훅 끼쳐왔습니다. 두꺼운 커튼이 쳐진 방 안은 캄캄했습니다. 복도의 백열등 불빛이 방 안쪽을 희미하게 비쳤을 때 두 사람은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차가운 장판 바닥에는 산산조각이 난 무선 호출기, 이른바 삐삐의 파편들이 널브러져 있었고, 두꺼운 이불 밖으로 뻗어나온 창백한 손 하나가 허공을 움켜쥐듯 멈춰 있었습니다. 21살 성실했던 여공 이은진 양은 그렇게 차가운 주검으로 발견되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관할 경찰서 강력반 최 반장은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무겁게 가라앉은 표정으로 폴리스 라인을 쳤습니다. 사건 현장은 그야말로 참혹하면서도 기묘했습니다. 좁은 방 안의 짐들은 누군가 미친 듯이 뒤진 것처럼 난장판이 되어 있었습니다. 장롱문은 열려 있었고 옷가지들은 뜯겨져 바닥에 뒹굴고 있었습니다. 은진 양은 바닥에 엎드린 채 발견되었는데 그녀의 가녀린 목에는 공단이나 물류창고에서 박스를 포장할 때 쓰는 노란색 납작한 나일론 끈이 깊숙이 파고들어 있었습니다. 범인은 뒤에서 끈으로 목을 졸라 그녀의 숨을 끊어놓은 것입니다. 그러나 최 반장의 신경을 곤두세우게 만든 것은 살해 방식만이 아니었습니다. 반장님, 창문은 안쪽에서 굳게 잠겨 있습니다. 침입 흔적은 없습니다. 후배 형사의 보고에 최 반장은 굳게 닫힌 사무실의 방문을 살펴보았습니다. 방 밖에는 밖에서 채울 수 있는 자물쇠가 걸려 있었습니다. 즉, 범인은 은진 양을 살해한 뒤 방을 뒤집어 엎고 밖으로 나와 문을 닫은 뒤 자물쇠까지 철저하게 채우고 도주했다는 뜻입니다. 감식반의 초기 조사 결과 성폭행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전형적인 원한 내지는 강도 살인의 형태, 현장에서 유일하게 사라진 물건이 그 단서를 제공했습니다. 은진 양이 평소 머리맡에 두고 애지중지 아끼던 낡은 양철 상자, 그 상자의 자물쇠가 부서진 채 텅 비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안에는 은진 양이 지난 3년 동안 공장에서 피땀 흘려 모은 돈이 든 통장과 도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범인의 목적은 명확해 보였습니다.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최 반장의 시선은 사무실 방안이 아니라 복도 한가운데 놓인 공용 전화기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지난밤 새벽 2시 17분, 아주머니가 들었던 끊어진 전화벨 소리. 최 반장이 전화기 뒤쪽으로 몸을 숙였을 때 그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전화선은 콘센트에서 빠져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굵은 전화선은 누군가 날카로운 가위로 단숨에 싹둑 잘라낸 것처럼 예리하게 절단되어 있었습니다. 최 반장의 머릿속에 끔찍한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화물 열차가 지나가며 엄청난 굉음을 쏟아내던 새벽 2시 15분에서 18분 사이, 범인은 그 거대한 소음이 살인의 비명과 발버둥을 완벽하게 덮어줄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범인이 은진 양을 제압하고 통장을 찾아내려던 바로 그 순간, 복도에 전화기가 울리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잠에서 깬 누군가 방문을 열고 나올지도 모른다는 극도의 공포. 범인은 다급히 방을 빠져나와 복도로 향했고 수화기를 들 시간조차 아까워 가위로 선을 끊어버렸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렇다면 이토록 치밀하고 잔혹하게 살인을 저지른 악마는 대체 누구인가? 그리고 왜 하필 그날 밤이었는가? 경찰은 은진 양이 일하던 방직 공장을 탐문하며 가슴 아픈 진실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사건 발생 전날 은진 양의 절친한 동료는 그녀로부터 이런 말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은행에 가서 통장을 다 깰 거야. 고향에 계신 아버지 수술비로 보내드려야 하거든. 이제 거의 다 모았어. 범인은 은진 양의 통장에 큰 돈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고 내일이면 그 돈이 사라질 것이라는 사실까지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가 내리던 그 밤 기차가 지나가는 시간을 노려 사냥을 시작한 것입니다. 경찰은 은진 양의 고향으로 형사들을 보냈습니다. 굽이굽이 산길을 넘어 도착한 시골 마을의 허름한 슬레이트 집. 그곳에는 다리가 불편해 거동조차 힘든 늙은 아버지가 딸이 보내올 수술비만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딸의 부고를 전해 들은 아버지는 마루에 쓰러져 짐승 같은 오열을 토해냈습니다. 반찬값을 아끼려 맨밥에 김치만 먹으며 야간 잔업을 도맡아 하던 착한 딸. 아버지는 바닥을 치며 통곡하다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날 밤 내사 이상하게 잠이 안 오고 가슴이 벌렁거리더라고 해. 우리 은진이한테 무슨 일이 생긴 것만 같아서 비가 쏟아지는데 이 절뚝이는 다리를 끌고 면사무소 앞 공중전화까지 걸어가십니다. 거가 아니면 전화를 걸 데가 없어서 형사가 다급히 물었습니다. 전화를 거신 시간이 언제입니까? 시계는 못 봤지만 확실히 기억합니다. 새벽 2시쯤이었습니다. 신호가 가는데 아무도 안 받더라고 해. 형사의 등줄기에 차가운 땀이 흘렀습니다. 아버지가 전화를 건 시간은 새벽 2시.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상황은 기묘하게 뒤틀립니다. 아주머니가 들었던
범인이 잘라버린 그 2시 17분의 전화는 아버지가 건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뜻이 됩니다. 경찰은 당시로는 매우 까다롭고 오랜 시간이 걸렸던 통신사 발신 내역 조회를 긴급 요청했습니다. 기록이 넘어오기를 피말리는 심정으로 기다리던 중 방직 공장에서 은진 양과 같은 조에서 일하던 다른 여공으로부터 섬뜩한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은진이가 최근에 화장실에서 혼자 우는 걸 본 적이 있어요. 무슨 일이냐고 물어도 대답을 안 하더니 나중에 자기 삐삐를 보여주더라고요. 여공의 말에 따르면 은진 양은 사건이 일어나기 일주일 전부터 정체불명의 누군가로부터 지속적인 삐삐 호출을 받고 있었습니다. 경찰 기술팀이 은진 양의 방 바닥에서 수거한 박살난 삐삐의 칩을 힘겹게 복구해낸 결과 그 안에는 등골을 오싹하게 만드는 기록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8282, 빨리빨리, 천사, 천사,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지는 특정할 수 없는 욕설과 협박을 의미하는 은어 숫자의 나열들. 누군가 은진 양을 끈질기게 괴롭히며 스토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가장 소름 끼치는 사실은 복구된 삐삐 수신 기록에 찍힌 발신 번호들의 위치였습니다. 범인이 삐삐를 친 곳은 먼 곳이 아니었습니다. 방직공장 후문 앞 공중전화, 하숙집으로 들어오는 골목길 어귀의 슈퍼 앞 공중전화, 심지어는 하숙집에서 불과 100m 떨어진 버스 정류장의 공중전화까지 범인은 그녀의 출퇴근 동선을 완벽하게 파악하고 일거수일투족을 어둠 속에서 집요하게 관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창밖을 보며 두려움에 떨었던 은진 양의 시선 끝에는 분명 이 집요한 사냥꾼의 그림자가 어른거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의문은 여전히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발신 내역 조회가 아직 도착하지 않은 시점, 아버지가 면사무소에서 전화를 건 시간이 정말 새벽 1시 45분경이었다면, 그리고 그 전화를 아무도 받지 않았다면, 그 끔찍한 사륙의 현장, 비명조차 기차 소리에 묻혀버린 그 참혹한 새벽 2시 17분에 하숙집 복도의 전화를 미친 듯이 울리게 만들었던 그 발신자는 과연 누구였을까요? 그리고 은진 양의 방을 뒤져 피 묻은 통장을 빼앗아 쥐고 밖으로 나오다 전화벨 소리에 놀라 가위로 선을 끊어버린 그 잔혹한 살인마는 삐삐를 치던 스토커와 동일 인물일까요? 아니면 이 좁고 어두운 하숙집 어딘가에 숨죽이고 있는 또 다른 누군가일까요? 사건은 이제 평범해 보이던 이 낡은 하숙집 사람들과 은진 양 주변의 모든 인물들을 서서히 의심의 늪으로 끌어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부서진 삐삐, 이른바 무선 호출기에서 데이터를 복구하는 일은 1995년 당시의 기술력으로는 결코 쉬운 작업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은진 양이 죽기 직전까지 겪었을 그 끔찍한 공포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 기술팀을 총동원했습니다. 며칠의 밤샘 작업 끝에 마침내 복구된 삐삐의 수신 기록은 사건의 이면에 숨겨져 있던 어두운 그림자를 고스란히 드러냈습니다. 액정 화면에 찍혀 있던 숫자들 8282, 빨리빨리, 천사, 천사. 겉보기엔 그 시절 젊은이들이 흔히 쓰던 평범한 암호 같았습니다. 이러네. 하지만 그 뒤로 이어지는 숫자들의 조합은 달랐습니다. 특정할 수 없는 비속어와 노골적인 협박을 의미하는 은어들이 끊임없이 은진 양의 삐삐를 울리고 있었습니다. 더 끔찍한 것은 이 호출들이 발신된 장소였습니다. 경찰이 통신국을 통해 발신지 번호를 역추적한 결과 범인이 전화를 건 곳은 은진 양의 고향이나 낯선 타지가 아니었습니다. 방직공장 후문 앞 공중전화, 하숙집으로 들어오는 비좁은 골목길 어귀의 구멍가게 앞 공중전화, 그리고 하숙집에서 불과 100m 떨어진 낡은 버스 정류장의 공중전화까지 누군가 그녀의 출퇴근길을 뱀처럼 집요하게 따라다니며 어둠 속에서 그녀의 일거수일투족을 훔쳐보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은진 양이 늦은 밤 화물열차가 지나갈 때마다 창밖을 내다보며 소스라치게 놀랐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스토커의 숨결이 이미 그녀의 등 뒤까지 다가와 있었던 것입니다. 최 반장과 강력팀 형사들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현장 주변, 즉 하숙집 내부와 그 인근으로 좁혀졌습니다. 방음조차 제대로 되지 않는 얇은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살아가는 5가구. 1호실에는 하숙집 주인 강씨 아주머니가, 2호실에는 매일같이 술에 절어 사는 일용직 건설 노동자 박씨가, 3호실에는 피해자 은진 양이, 4호실에는 몇 년째 공무원 시험에 낙방 중인 고시생 정민재 청년이, 그리고 5호실에는 시장에서 채소 장사를 하는 중년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이들 중 가장 먼저 2호실의 박씨를 용의선상에 올렸습니다. 그는 동네에서도 평판이 좋지 않은 인물이었습니다. 잦은 폭행 전과가 있었고 무엇보다 심각한 사체 빚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형사들이 탐문을 하던 중 박 씨의 오른쪽 손등에서 길게 긁힌 아직 딱지조차 제대로 앉지 않은 생채기를 발견했습니다. 누군가와 격렬하게 몸싸움을 벌인 듯한 흔적이었습니다. 그날 밤이요. 기차 소리가 하도 시끄러워서 누가 죽어나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투차 떨어졌습니다. 손등은 공사장에서 긁힌 거고요. 박 씨는 퉁명스럽게 대답했지만 그의 방을 수색하던 형사들은 장롱 구석에 숨겨져 있던 여성의 속옷 몇 벌을 찾아냈습니다. 동네에 널어둔 빨래를 상습적으로 훔쳐온 관음증적인 행태였습니다. 은진 양을 훔쳐보던 스토커가 박 씨일지도 모른다는 강력한 의심표가 그를 향했습니다. 경찰은 곧바로 박 씨를 긴급 체포해 취조실로 압송했습니다. 사체 빚에 쪼들리던 전과자, 여성의 방을 훔쳐보던 관음증 환자, 범행 동기는 충분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취조실 의자에 앉은 박 씨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발악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은 좀도둑질은 했어도 사람을 죽일 배짱은 없는 놈이라며 눈물까지 콧물과 섞어가며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다 그는 덜덜 떨리는 목소리로 한 가지 기묘한 진술을 털어놓았습니다. 형사님, 진짜 제가 아닙니다. 저 그날 밤에 봤어요. 새벽 2시쯤이었나? 오줌이 마려워서 화장실에 가려고 방문을 살짝 열었는데 사무실 그 아가씨 방에서 검은 우비를 푹 눌러 쓴 어떤 놈이 쓱 나오는 걸 똑똑히 봤다고요. 거짓말일까? 아니면 비겁한 변명일까? 경찰은 박 씨의 알리바이를 철저히 검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뜻밖에도 사건의 방향을 완전히 비틀어버리는 증거가 발견되었습니다. 박 씨의 말은 사실이었습니다. 사건 당일 새벽 2시 10분경 박 씨는 하숙집에서 약 1km 정도 떨어진 24시간 편의점 당시로서는 드물었던 심야 구멍가게에서 외상으로 소주 2병을 사갔다는 주인의 진술과 장부 기록이 확인된 것입니다. 도보로 왕복 20분이 넘게 걸리는 거리. 만약 박 씨가 은진 양을 살해하고 방을 뒤진 뒤 새벽 2시에 하숙집을 나섰다면 2시 10분에 1km 떨어진 가게에 나타나 태연하게 술을 사는 것은 시간상 불가능했습니다. 게다가 삐삐발신 기록에 남겨진 공중전화 위치들과 박 씨의 당일 동선도 전혀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박 씨는 그저 더럽고 질 나쁜 이웃이었을 뿐 살인마는 아니었습니다. 가장 유력했던 용의자가 용의선상에서 벗어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경찰의 수사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려던 찰나 모두를 경악하게 만든 통신국의 발신 내역 조회 결과가 수사팀의 책상 위로 떨어졌습니다. 서류를 확인하던 최 반장의 미간이 깊게 패였습니다. 시골에 계신 아버지가 딸이 걱정되어 전화를 걸었다던 시간, 통신 기록에 찍힌 아버지의 발신 시간은 새벽 2시 17분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가 전화를 건 시간은 정확히 새벽 1시 45분. 그마저도 아무도 받지 않아 신호음만 울리다 끊긴 기록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새벽 2시 17분에 찢어질 듯 하숙집 복도를 울렸던 그 전화는 대체 누가 건 것이란 말인가? 경찰은 즉시 새벽 2시 17분에 하숙집으로 걸려온 그 정체불명의 발신 번호를 추적했습니다. 번호가 가리킨 곳은 하숙집에서 약 800m 떨어진 기차역 앞광장의 공중전화 부스였습니다. 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심야의 역전광장. 형사들은 그 시간대 역 주변에 있었을 만한 목격자를 샅샅이 찾아 헤맸고 마침내 광장 한 구석에서 밤새 가락국수 포장마차를 하던 상인으로부터 결정적인 제보를 얻어냈습니다. 기억나지요? 비가 와서 손님도 없었는데 새벽 2시가 조금 넘었을 무렵인가 시커먼 점퍼를 입은 젊은 남자가 미친 듯이 공중전화 부스로 뛰어오더라고요. 손을 벌벌 떨면서 다이얼을 돌리더니 얼마 안 가서 수화기를 쾅 소리나게 부서져라 내리치고는 어둠 속으로 도망치듯 뛰어갔습니다. 인상착의와 나이대를 전해들은 경찰은 은진 양의 주변 인물들을 다시 훑었고 곧바로 한 남자의 이름을 찾아냈습니다. 김태호, 24살, 기차역 하역장에서 짐을 나르는 인부이자 은진 양의 전 남자친구였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는 결코 아름답지 않았습니다. 태호는 다혈질의 의처증이 심했고 술에 취하면 은진 양에게 폭력을 휘두르기 일쑤였습니다. 견디다 못한 은진 양이 이별을 통보하고 도망치듯 지금의 하숙집으로 거처를 옮겼던 것입니다. 스토커의 정체, 그리고 새벽 2시 17분의 발신자, 모든 퍼즐 조각이 김태호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형사들이 급히 태호의 자취방을 덮쳤을 때 그는 방 한가운데 짐가방을 풀어놓고 급하게 옷가지를 쑤셔넣고 있었습니다. 그의 점퍼 주머니에서는 북쪽 지방으로 향하는 편도 기차표 한 장이 발견되었습니다. 야반도주를 하려던 찰나에 덜미를 잡힌 것입니다. 형사들에게 양팔을 결박당한 채 취조실로 끌려온 김태호.
그의 얼굴에는 두려움과 절망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최 반장이 복구된 삐삐의 협박 메시지들과 2시 17분 역전 앞 공중전화 기록을 들이밀자 그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범행 일부를 자백했습니다. 그래요. 삐삐 친 거 접니다. 다른 놈이 생겨서 날 떠난 줄 알고 미쳐버릴 것 같았거든요. 매일 그 근처를 맴돌면서 지켜봤습니다. 하지만 살인에 대해서만큼은 거품을 물며 부인했습니다. 내가 때린 적은 있어도 죽이진 않았습니다. 그날 밤에는 술을 잔뜩 마시고 그녀 집 근처까지 갔다가 도저히 문을 두드릴 용기가 안 나서 역전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2시 17분에 공중전화로 전화를 걸었죠. 집에 있는지 다른 놈이랑 있는 건 아닌지 확인만 하려고. 최 반장이 차갑게 쏘아붙였습니다. 거짓말 마. 네가 전화했을 때 아무도 안 받아서 수화기를 집어던지고 도망갔다는 목격자가 있어. 네가 죽이고 도망치다 전화를 건 거 아니야? 그러자 김태호의 입에서 취조실의 공기를 얼어붙게 만드는 소름 끼치는 진술이 흘러나왔습니다. 아닙니다, 반장님. 안 받은 게 아닙니다. 신호음이 두 번쯤 울렸을 때 철컥하고 누군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최 반장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누군가 전화를 받았다니. 주인 아주머니는 문을 열고 나가려는 찰나에 전화가 끊겼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렇다면 전화를 받은 사람은 아주머니가 아니었습니다. 김태호는 두려움에 질린 눈으로 허공을 응시하며 말을 이었습니다. 은진이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여보세요. 하는 대답도 없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는 그저 쿵쿵쿵 하는 거칠고 무거운 숨소리만 들려왔어요. 그리고 그 뒤로 화물열차가 지나가는 굉음이 엄청나게 크게 울렸고요. 제가 은진아, 너 맞지? 하고 소리치려던 순간 갑자기 뚝 하고 선이 끊어지는 소리가 나더니 전화가 완전히 죽어버렸습니다. 전 너무 무서워서 수화기를 던지고 도망친 겁니다. 그 순간 최 반장의 머릿속에 번쩍하고 섬광이 일었습니다. 하숙집 복도 한가운데 예리한 가위로 싹둑 잘려있던 녹색 전화선. 새벽 2시 17분 김태호가 전화를 걸었을 때 복도에 서 있던 누군가가 울리는 전화기를 집어들었습니다. 벨소리에 하숙집 사람들이 깰까봐 다급히 수화기를 들어올린 자. 그는 수화기 너머의 소리를 듣자마자 들고 있던 가위로 전화선을 그대로 끊어버린 것입니다. 즉, 그 거친 숨소리의 주인공이자 전화선을 자른 자가 바로 은진 양을 살해하고 방을 빠져나오던 범인이었습니다. 범인과 전 남자친구가 전화선을 사이에 두고 찰나의 순간 마주쳤던 기막힌 우연. 이 진술이 사실이라면 수사는 다시 좁혀집니다. 범인은 전화벨이 울리자마자 바로 수화기를 집어들 수 있는 위치, 즉 하숙집 복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은진 양을 살해한 뒤 방 밖으로 나와 밖에서 자물쇠를 굳게 채울 수 있는 자. 이것은 외부인의 소행이 아니라 하숙집 내부 구조를 완벽하게 알고 있거나 애초에 그 안에서 숨쉬고 있던 자의 짓이었습니다. 경찰의 포위망은 다시 낡은 하숙집 안으로 조여들었습니다. 박 씨가 아니라면 남은 용의자는 단 한 명. 사무실 은진 양의 바로 옆방, 사호실에 살고 있던 고시생 정민재 청년이었습니다. 정민재, 겉보기엔 안경을 낀 얌전하고 내성적인 청년이었습니다. 사건 당일 아침, 주인 아주머니의 부름에 달려와 비상열쇠로 문을 열어주었던 바로 그 인물이기도 했죠. 하지만 경찰이 그의 이면을 파헤치기 시작하자 평범해 보이던 고시생의 삶에 숨겨진 모아터진 상처들이 드러났습니다. 그는 무려 4년째 공무원 시험에 낙방하며 깊은 좌절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고향의 부모님이 보내주는 생활비는 이미 끊긴 지 오래였고 몇 달째 하숙비조차 내지 못해 주인 아주머니의 눈치를 보며 쥐 죽은 듯 지내고 있었습니다. 밤낮이 바뀐 생활을 하며 밤마다 담배를 피우러 복도를 서성이는 것이 그의 유일한 일과였습니다. 궁지에 몰린 인간은 돈 앞에서 이성을 잃기 마련입니다. 형사들은 정민재의 동선을 역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숙집에서 두 골목 떨어진 쓰레기 수거장, 악취, 나는 쓰레기 봉투 더미 깊숙한 곳에서 결정적인 물증을 찾아냈습니다. 구겨진 일회용 비닐 장갑 한 짝. 그 얇은 비닐 표면에는 누군가의 피가 아주 미세하게 묻어 있었습니다. 국과수에 긴급 감정을 의뢰한 결과 그 혈흔은 피해자 이은진 양의 혈액형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형사들이 하숙집 사호실의 문을 박차고 들어갔을 때 정민재는 방구석에 웅크려 앉아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었습니다. 그의 창백한 얼굴은 이미 모든 것을 포기한 듯 보였습니다. 취조실의 백열등 아래 핏자국이 선명한 비닐 장갑이 책상 위에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돈이 필요했겠지. 3년 동안 공장에서 일한 여공의 통장에 제법 큰 돈이 들어있다는 걸 얇은 벽 너머로 엿들었을 테고 기차가 지나가는 새벽
옆방으로 숨어 들어가 목을 조르고 돈을 훔치려 했다. 그리고 자물쇠를 채우고 태연하게 아침에 문을 열어주는 연극을 했어. 내 말이 틀린가? 최 반장의 무서운 추궁에 정민재는 양손으로 얼굴을 감싸주고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짐승의 울음소리 같은 오열이었습니다. 범행을 인정하는 눈물이 분명해 보였습니다. 경찰들은 드디어 범인을 잡았다는 안도감에 짧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눈물 콧물을 쏟아내며 고개를 든 정민재의 입에서 튀어나온 말은 경찰이 세워둔 모든 논리와 가설을 산산조각 내버렸습니다. 맞아요. 제가 그 방에 들어간 건 맞습니다. 고향 갈 차비조차 없어서 은진 씨가 평소에 화장대 위에 잔돈을 올려두는 걸 알고 몰래 몇 푼만 훔치려고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런데 형사님, 정민재의 눈동자가 극도의 공포로 크게 확장되었습니다. 제가 그 방에 들어갔을 때 은진 씨는 이미 죽어 있었습니다. 최 반장이 주먹으로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거짓말 마. 네가 죽여놓고 이제 와서 발뺌하려는 거잖아. 아닙니다. 진짜입니다. 문이 살짝 열려 있길래 조심스레 들어갔는데 발밑에 삐삐가 밟혀서 바스락 소리가 났어요. 놀라서 바닥을 봤는데 창밖으로 들어온 희미한 가로등 불빛 아래에 은진 씨가 피를 흘린 채 목에 노란 끈이 감겨 엎어져 있었다고요. 너무 무서워서 도망치려다가 내 지문이 남았을까봐 책상에 있던 비닐 장갑을 끼고 문고리를 닦았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모르게 밖에서 자물쇠에 채워버린 거예요. 제가 죽인 게 아닙니다. 비겁하고 비루한 도둑의 변명. 그러나 최 반장은 정민재의 진술 속에서 등골을 서늘하게 만드는 기시감을 느꼈습니다. 만약 이 청년의 말이 사실이라면 사건의 타임라인은 완전히 붕괴해버립니다. 너 똑바로 대답해. 네가 그 방에 숨어 들어간 시간이 정확히 몇 시야? 정민재가 침을 꿀꺽 삼키며 대답했습니다. 새벽 1시 반이요. 확실합니다. 제가 라디오 심야 방송을 듣다가 끝나는 시보를 듣고 나갔으니까요. 취조실에 무거운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정민재가 방에 들어간 시간이 새벽 1시 30분. 그리고 그때 은진 양은 이미 싸늘한 주검이 되어 있었다면 도대체 새벽 2시 17분에 복도에서 울리는 전화를 받고 가위로 선을 끊어버린 자는 누구란 말인가? 범인은 한 명이 아니었던 걸까? 살인마와 그 살인마가 남긴 현장을 맴도는 또 다른 불청객들. 경찰이 완벽하다고 믿었던 퍼즐은 애초에 잘못된 그림을 맞추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수사팀이 거대한 혼란의 늪에 빠져 허우적대던 사건 발생 일주일째 되던 날 아침, 침묵을 지키던 경찰서 팩스 기계가 요란한 마찰음을 내며 종이 한 장을 뱉어냈습니다. 인근 읍내에 위치한 시중은행 지점에서 다급하게 보내온 제보였습니다. 사건 당일 밤 털렸던 은진 양의 낡은 양철 상자. 그 안에서 사라졌던 은진 양 명의의 통장과 도장을 이용해 누군가 방금 전 은행 창구에서 거액의 돈을 인출해 갔다는 믿을 수 없는 보고였습니다. 죽은 자의 돈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찾아간 자의 정체는 이제껏 경찰이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던 전혀 다른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죽은 자의 돈이 움직였습니다. 경찰서 강력반 사무실 한 구석, 먼지 쌓인 팩스 기계가 요란한 마찰음을 내며 토해낸 한 장의 종이는 수사팀 전체를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은진 양이 살해당하던 그 밤, 뜯겨나간 양철 상자 속에서 사라졌던 그녀의 전 재산. 그 피 묻은 통장과 도장을 이용해 누군가 방금 전 거액의 현금을 인출해 갔다는 시중은행의 긴급 연락이었습니다. 하숙집에서 버스로 30분 남짓 떨어진 인근 읍내의 작은 은행 지점이었습니다. 최 반장과 형사들은 미친 듯이 차를 몰아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은진 양이 3년 동안 야간 잔업을 해가며 밥을 굶고 모았던 돈, 시골에 계신 늙은 아버지의 수술비로 쓰일 예정이었던 그 500만 원이라는 거액이 단 한 번의 거래로 빠져나가 버린 직후였습니다. 창구 직원은 당시의 상황을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네, 기억납니다. 젊은 여자분이었어요. 날이 제법 쌀쌀하긴 했지만 얼굴을 거의 다 가릴 정도로 푹 눌러 쓴 모자에 목도리까지 칭칭 감고 있어서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거든요. 빨간색 솜점퍼를 입고 있었고요. 비밀번호도 정확히 알고 있었고 신분증 확인은 안 했지만 통장과 도장이 완벽하게 구비되어 있어서 의심할 수가 없었습니다. 형사들은 다급히 은행의 보안 카메라 1995년 당시의 낡고 흐릿한 흑백 CCTV 녹화 테이프를 돌려보았습니다. 화면 속에는 직원의 말대로 짙은 색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두툼한 붉은색 계열의 점퍼를 입은 여자가 창구 앞에 서 있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화질이 너무 나빠 얼굴의 윤곽조차 제대로 확인할 수 없는 상태.
형사들의 입에서 무거운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하지만 화면을 뚫어지게 노려보던 최 반장의 시선이 여자가 전표에 도장을 찍기 위해 손을 뻗는 찰나의 순간에 멈춰섰습니다. 화면 정지. 저 손목, 저거 최대한 확대해봐. 거칠게 깨진 픽셀 사이로 희미하게 드러난 여자의 오른쪽 손목. 그곳에는 가느다란 실을 여러 겹 꼬아 만든 독특한 매듭 모양의 팔찌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흑백 화면이라 색깔은 알 수 없었지만 최 반장의 머릿속에는 그 팔찌의 선명한 붉은색이 단번에 떠올랐습니다. 며칠 전 은진 양의 장례식장, 영정사진 앞에서 혼절할 듯 오열하며 쓰러지던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은진 양과 방직 공장에서 같은 조로 일하며 친자매처럼 지냈다던 동갑내기 절친한 친구 윤미영. 최 반장이 유족을 위로하던 그녀의 등을 토닥였을 때 그녀의 손목에 감겨있던 붉은 실팔찌가 바로 저 모양이었습니다. 은진 양이 시내 지하상가에서 재료를 사와서 둘이 함께 우정의 징표로 나눠 꼈다며 미영이 눈물을 뚝뚝 흘리며 만지작거리던 바로 그 팔찌였습니다. 형사들은 곧바로 윤미영의 뒷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보여주었던 눈물의 이면에 숨겨진 지독한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윤미영은 공단 주변 일수쟁이들 사이에서 요주의 인물로 통하고 있었습니다. 분수에 맞지 않는 씀씀이와 잦은 결근, 거기에 불법 사설 도박판까지 손을 대면서 그녀가 짊어진 사채 빚은 이미 여공의 월급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눈덩이처럼 불어나 있었습니다. 사건이 일어나기 불과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험악한 인상의 사채업자들이 공장 정문 앞까지 찾아와 그녀를 끌고 가 협박을 했다는 동료들의 진술이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기묘하게도 은진 양이 사망한 바로 다음 날부터 그녀를 찾아오던 빚쟁이들의 발길이 뚝 끊겼다는 것입니다. 강력반 형사들이 방직 공장의 탈의실을 급습했습니다. 미영의 개인 사물함을 열어젖히자 맨 밑바닥에 아무렇게나 구겨박혀 있는 두툼한 붉은색 솜점퍼가 튀어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점퍼의 안주머니에서는 은행 창구에서 발행된 500만 원짜리 인출 영수증이 고스란히 발견되었습니다. 공장 기계가 굉음을 내며 돌아가는 작업장 한가운데서 윤미영은 수갑을 찬 채 끌려 나왔습니다. 동료들의 경악 어린 시선을 받으며 호송차에 오를 때까지도 그녀는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취조실의 무거운 공기 속에서 최 반장이 붉은 점퍼와 인출 영수증, 그리고 부서진 양철 상자의 사진을 책상 위에 차례로 내려놓았습니다. 가장 친한 친구라며 우정의 팔찌까지 나눠 낀 친구가 그토록 애타게 모은 돈을 목을 졸라 죽이고 빼앗아가? 네가 사람이냐? 고개를 푹 숙이고 있던 미영의 어깨가 가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내 그녀의 입에서 터져 나온 것은 짐승 같은 오열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참회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안 죽였어요. 돈은 제가 훔친 게 맞지만 사람을 죽이진 않았다고요. 제가 그 방에 들어갔을 때 은진이는 이미 죽어 있었다고요. 며칠 전 사오실 고시생 정민재가 했던 것과 소름 끼치도록 똑같은 변명. 최 반장은 헛웃음을 쳤습니다. 또 시체팔이를 하려는 거냐? 고시생 놈도 자기가 들어갔을 땐 이미 죽어 있었다고 하더니 너도 똑같은 소리를 해? 않는. 대체 언제까지 거짓말을 할 작정이야? 진짜예요, 반장님. 제발 믿어주세요. 미영은 바닥에 주저앉아 싹싹 빌며 그날 밤에 끔찍하고도 추악한 진실을 토해내기 시작했습니다. 미영은 은진 양이 다음날 고향에 돈을 붙이기 위해 전 재산을 찾을 것이라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채업자들의 협박에 시달리며 하루하루 피가 마르던 미영의 머릿속에 친구의 돈이 눈먼 돈으로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사건 당일 미영은 심야의 하숙집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은진 양이 예전에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해 맡겨두었던 사무실의 여분 열쇠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새벽 2시, 미영은 빗소리를 뚫고 하숙집 복도에 몰래 스며들었습니다. 사무실 문에는 밖에서 채우는 자물쇠가 걸려 있었습니다. 이 자물쇠는 앞서 1시 30분에 몰래 들어왔다 나간 고시생 정민재가 자신의 침입을 숨기기 위해 채워둔 것이었죠. 미영은 은진 양이 화장실에 갔거나 잠시 비운 것이라 생각하고 떨리는 손으로 열쇠를 돌려 문을 열었습니다. 방 안은 어두컴컴했습니다. 미영이 통장이 들어있는 양철 상자를 찾기 위해 방바닥을 더듬거리던 그 순간 그녀의 손끝에 차갑고 뻣뻣한 무언가가 닿았습니다. 은진 양의 뺨이었습니다. 놀란 미영이 작은 손전등을 켰을 때 그녀는 목에 노란 끈이 감긴 채 죽어있는 가장 친한 친구의 시신과 마주하게 됩니다. 너무 무서워서 소리조차 안 나왔어요. 도망치려고 했는데
그런데 그 순간 제 머릿속에 일수쟁이들의 칼자국 난 얼굴이 떠올랐어요. 내일 당장 돈을 안 갚으면 절 사창가에 팔아넘기겠다고 했거든요. 어차피 은진이는 죽었고 이 돈은 주인이 없는 돈이잖아요. 그래서 미친 척하고 방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죽은 친구의 시체를 넘어다니며 장롱을 뒤지고 피 묻은 바닥을 더듬어 마침내 부서진 양철 상자 속에서 통장과 도장을 찾아낸 미영. 그녀가 그 피 묻은 전리품을 겉옷 주머니에 쑤셔 넣고 숨을 헐떡이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따르릉, 따르릉. 벽 너머 복도에서 공용 전화기의 벨소리가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은 정확히 새벽 2시 17분. 심장이 붙는 줄 알았어요. 이 새벽에 울리는 전화라면 분명 경찰이거나 다른 하숙생들이 깰 게 뻔하잖아요. 들키면 내가 살인범으로 몰릴 텐데 너무 무서워서 문을 열고 복도로 나갔어요. 벨소리를 멈추게 하려고 수화기를 집어들었는데 전화기 너머로 누군가 거칠게 숨을 쉬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역전 앞 공중전화에서 전화를 걸었던 전 남자친구 김태호. 그리고 그 전화를 받은 것은 하숙집 주인 아주머니도 범인도 아닌 죽은 친구의 돈을 훔치러 들어왔던 도둑 윤미영이었습니다. 순간 너무 소름이 끼쳐서 대답도 못하고 가만히 서 있었어요. 아침 기차가 지나가서 소리가 엄청나게 컸거든요. 이 사람이 계속 말없이 숨만 쉬길래 이대로 수화기를 내려놓으면 벨이 또 울릴 것 같아서 주머니에 있던 공장용 가위로 전화선을 확 잘라버리고 미친 듯이 도망쳤습니다. 그게 전부예요. 제가 죽인 게 아닙니다. 취조실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내려앉았습니다. 최 반장과 형사들은 등받이에 몸을 기댄 채 허탈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퍼즐 조각들이 기괴한 형태로 맞물려 들어가며 완성해낸 그날 밤의 타임라인은 인간의 탐욕이 만들어낸 한편의 지독한 희비극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은진 양을 살해한 진짜 살인마가 방을 빠져나갔습니다. 그 다음 새벽 1시 30분 방세를 내지 못해 쪼들리던 고시생 정민재가 잔돈을 훔치러 들어왔다가 시체를 발견하고 기겁하며 도망쳤습니다. 그는 자신이 들어왔다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 방을 밖에서 자물쇠로 잠가버리는 치명적인 혼란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새벽 2시 사체 빚에 쫓기던 절친 윤미영이 스페어키를 열고 들어와 시체를 밟고 넘어가며 통장을 훔쳤습니다. 마지막으로 새벽 2시 17분 스토커 전 남자친구 김태호가 전화를 걸었고 윤미영은 그 전화를 받고 선을 잘라버린 채 달아난 것입니다. 은진 양이 숨을 거둔 그 좁고 차가운 방은 살인마가 떠난 직후부터 각자의 이기심과 탐욕에 눈이 먼 두 명의 하이에나들이 번갈아가며 시신을 헤집고 다닌 끔찍한 사냥터였습니다. 그들은 시체를 발견하고도 신고는커녕 오직 자신의 안위와 얄팍한 돈 몇 푼을 위해 철저히 현장을 훼손하고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이 살인마가 어둠 속으로 숨어버릴 완벽한 시간을 벌어준 셈입니다. 그러나 윤미영의 진술이 사실이라면 수사팀은 뼈아픈 현실을 인정해야만 했습니다. 고시생 정민재도 절친 윤미영도 스토커 김태호도 모두 범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저 사건의 주변을 맴돌던 기생충들에 불과했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질문은 다시 출발선으로 돌아옵니다. 도대체 누가 고시생이 방에 들어갔던 새벽 1시 30분 이전에 은진 양을 살해한 것인가? 며칠 밤을 뜬 눈으로 지새운 최 반장은 새벽 1시 무렵 홀로 폴리스 라인이 쳐진 하숙집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혈흔이 묻은 장판과 엉망진창이 된 방 안. 그는 방 한가운데 가만히 서서 눈을 감았습니다. 철컹, 철컹. 멀리서부터 화물열차가 다가오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내 하숙집 전체가 낡은 배처럼 삐걱거리며 거세게 흔들렸고 엄청난 소음이 고막을 때렸습니다. 최 반장이 눈을 떴습니다. 아무리 기차 소리가 크다고 해도 이건 말이 안 돼. 그는 벽을 손으로 짚어보았습니다. 얇은 합판으로 얼기설기 덧댄 가건물의 벽. 방음은커녕 옆방에서 뒤척이는 소리조차 들릴 정도로 얇은 벽이었습니다. 범인은 은진 양의 뒤에서 목에 끈을 걸고 강하게 조였습니다. 건강한 21살의 여성이 목이 졸릴 때 그녀는 본능적으로 숨을 쉬기 위해 격렬하게 발버둥을 쳤을 것입니다. 허공을 걷어차고 방바닥을 구르고 얇은 합판 벽을 발로 쾅쾅 내리쳤을 것이 분명합니다. 기차 소리가 제 아무리 짐승의 포효처럼 크다 한들 바로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쿵쿵대는 둔탁한 진동과 충격음까지 완벽하게 지워낼 수는 없습니다. 특히나 1호실에 살던 하숙집 주인 강씨 아주머니는 밤귀가 밝아 하숙생들의 숨소리까지 다 안다고 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도 아주머니를 비롯한 그 누구도 옆방에서 사람이 죽어나가는 몸부림의 소리를 전혀 듣지 못했습니다.
저항을 하지 못했다? 최 반장의 머릿속에 번쩍하고 하나의 가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피해자가 발버둥 치며 벽을 내리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발버둥 칠 힘조차 없는 상태였다면, 범인이 그녀를 노끈으로 조일 때 그녀가 이미 깊은 의식 불명 상태에 빠져 있었다면, 최 반장은 곧바로 법의학센터로 차를 몰았습니다. 부검의가 넘겨준 두꺼운 파일처를 들춰내며 그는 사건 초기 현장의 잔혹함에 가려져 미처 깊게 들여다보지 못했던 독극물 검사 결과지를 꼼꼼히 다시 읽어내려갔습니다. 피해자의 위 내용물에서 다량의 항히스타민제 및 수면 유도 성분 검출. 당시 부검에는 이를 단순한 감기약 복용으로 치부했습니다. 겨울철 공장 노동자들이 흔히 먹는 독한 종합 감기약 성분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최 반장의 눈에는 그 다량이라는 단어가 붉은 글씨처럼 확대되어 보였습니다. 건강한 여성이 스스로 먹었다기엔 지나치게 과도한 양. 누군가 의도적으로 성분을 과다 투여해 그녀를 깊은 수면 혹은 혼수 상태로 몰아넣은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치명적인 약을 그녀의 입으로 밀어넣은 자는 누구인가? 은진 양은 사건 당일 야간조 근무를 마치고 밤 10시가 넘어서야 지친 몸을 이끌고 하숙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녀가 외부에서 누군가를 만나 약을 먹을 시간은 없었습니다. 수사팀은 사건 당일 밤 은진 양의 행적과 관련해 하숙생들이 무심코 던졌던 증언의 기록들을 하나하나 다시 뒤집어 엎기 시작했습니다. 수백 장의 진술 조서를 넘기던 최 반장의 손가락이 사건 다음날 하숙집 주인 강 씨 아주머니가 무심결에 뱉었던 한 문장 위에서 멈춰 섰습니다. 은진이가 그날 밤에 유독 안색이 창백하고 기운이 없어 보이더라고요. 밥도 안 먹고 방에 들어가려 하길래 제가 불쌍해서 따뜻한 생강차 한 잔에 감기약 2알을 타서 먹고 자라고 챙겨줬죠. 따뜻한 생강차와 감기약. 평소에도 하숙생들을 엄마처럼 살뜰히 챙기던 아주머니의 따뜻한 배려. 경찰은 물론이고 동네 사람 그 누구도 이 선의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약의 수면 유도 성분이 치사량에 가깝게 섞여 있었다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최 반장의 등줄기로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아주머니는 왜 그날 밤 일찍 잠자리에 들었다고 거짓말을 한 거지? 아주머니는 분명 자정 무렵에 하숙비 장부를 정리하다 일찍 잠이 들었고 새벽 2시 17분 전화벨 소리에 깼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은진 양의 사망 추정 시간은 밤 12시 30분에서 새벽 1시 30분 사이. 만약 아주머니가 그 시간에 잠들어 있지 않았다면 조용히 그리고 치밀하게 하숙집 주인 강씨 아주머니의 주변을 파헤치는 내사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에게 아주머니는 몸져 누운 남편의 병수발을 들며 억척스럽게 하숙집을 운영하는 착하고 불쌍한 여인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하숙집의 비좁은 부엌 뒤편, 볕조차 들지 않는 작은 골방에는 뇌졸중으로 반신불수가 된 남편이 몇 년째 누워 지내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병원비와 약값은 하숙집에서 나오는 몇 푼 안 되는 수입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경찰이 은행 대출 내역을 확인한 순간 아주머니가 쓴 평온한 가면은 여지없이 부서져 내렸습니다. 이 낡은 하숙집은 이미 은행에 2중 3중으로 근저당이 잡혀 있었고 제2금융권과 사채까지 끌어쓴 상태였습니다. 더 끔찍한 것은 그 만기일이었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바로 그날의 다음날 아침, 아주머니가 수백만 원의 연체 이자를 막지 못하면 당장 하숙집이 경매로 넘어가고 반신불수의 남편과 함께 길거리로 나앉아야 하는 절대절명의 위기가 닥쳐 있었던 것입니다. 그녀에게는 당장 현금 500만 원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사무실의 착하고 순진한 여공이 내일 아침 고향에 보낼 500만 원을 현찰로 찾을 것이라는 사실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동기, 시간, 수단, 모든 정황이 1호실의 문턱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최 반장은 형사 2명을 대동하고 늦은 밤 다시 하숙집을 찾았습니다. 인기척을 죽이고 하숙집 뒷마당, 잡동사니와 고물들이 산처럼 쌓여있는 어두운 공터로 향했습니다. 반장님, 이거 보십시오. 손전등 불빛이 가리킨 곳. 녹슨 배관 파이프와 낡은 공구통이 뒹구는 쓰레기 더미 맨 밑바닥에 검은 비닐봉지에 꽁꽁 쌓인 무언가가 버려져 있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비닐을 벗겨내자 노란색 빛깔의 질긴 나일론 끈 뭉치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은진 양의 목을 깊게 파고들었던 바로 그 끈. 이 하숙집에 고장난 보일러 연통을 묶거나 짐을 동여맬 때 아주머니가 흔히 쓰던 철물 점용 결속끈에 남은 부분이었습니다. 최 반장은 그 노란색 끈 뭉치를 투명한 증거물 봉투에 담으며 어둠이 짙게 깔린 하숙집의 1호실 창문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불 꺼진 창문 너머로 반신불수 남편의 앓는 소리만이 희미하게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경찰이 그토록 애타게 찾던 살인마는 멀리 있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사건 현장을 통제하는 경찰들 사이를 바쁘게 오가며 따뜻한 커피를 내어주고, 억울하게 죽은 은진이를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진다며 가장 서럽게 눈물을 훔치던 사람이었습니다. 현장 가장 깊숙한 곳에서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수사의 방향을 조종하고 있던 포식자. 하지만 단 한 가지 의문이 여전히 최 반장의 발목을 잡고 있었습니다. 만약 강 씨 아주머니가 은진 양을 수면제로 재우고 목을 졸라 살해한 것이 맞다면, 그녀는 살인이라는 가장 끔찍한 선을 넘으면서까지 은진 양의 500만 원을 노렸으면서 왜 정작 그 통장과 도장을 훔쳐가지 않은 것일까? 왜 다 차려진 밥상을 내버려 둔 채 절친 윤미영이라는 도둑년이 그 돈을 가로채게 내버려 둔 것일까? 이 기묘한 모순을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열쇠는 그날 밤 사무실 안에서 아주머니조차 통제하지 못했던 전혀 예상치 못한 어떤 변수가 발생했다는 것뿐이었습니다. 최 반장은 증거물 봉투를 꽉 쥐며 중얼거렸습니다. 내일 아침 강 씨 아주머니를 서장실이 아니라 취조실로 모셔와라. 영장 청구 준비하고. 1995년의 차가운 겨울밤, 하숙집을 둘러싼 거대한 연극의 막이 비로소 내려가고 소름 끼치는 민낯이 수면 위로 떠오르기 직전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아주머니가 입을 여는 순간 경찰이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인간 밑바닥에 가장 잔혹한 블랙 코미디가 펼쳐질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 낡은 하숙집 주변으로는 무거운 정막이 내려앉았습니다. 밤새 내리던 비는 그쳤지만 회색빛 구름이 낮게 깔린 공업도시의 하늘은 금방이라도 다시 눈물을 쏟아낼 듯 우중충했습니다. 관할 경찰서, 강력반의 좁고 서늘한 취조실 안, 낡은 철제 책상을 사이에 두고 최 반장과 하숙집 주인 강 씨 아주머니가 마주 앉았습니다. 아주머니의 얼굴은 초췌했습니다. 며칠 밤을 제대로 자지 못한 듯 눈밑이 검게 죽어 있었고 굽은 등은 평소보다 더 작아 보였습니다. 그녀는 두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모은 채 가엾은 은진이가 죽은 충격에서 아직도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동네 사람들 모두가 입을 모아 칭찬하던 반신불수 남편을 지극정성으로 돌보며 가난한 하숙생들을 품어주던 선량한 어머니의 얼굴이 바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 반장의 눈빛은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은진 양의 억울한 죽음에 대해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두꺼운 서류철을 하나둘씩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기 시작했습니다. 아주머니, 어제 오후에 아주머니 명의로 된 은행 계좌와 대출 내역들을 좀 살펴봤습니다. 그 순간 아주머니의 어깨가 미세하게 움찔하는 것을 최 반장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상황이 많이 안 좋으시더군요. 이 하숙집 건물, 이미 제2금융권에 담보로 잡혀 있고 그것도 모자라 사채업자들에게까지 손을 뻗으셨던데. 그런데 정말 공교롭게도 아주머니가 갚아야 할 이자와 원금 상환일이 바로 은진 양이 살해당한 그날의 다음 날 아침이더군요. 금액은 정확히 500만 원. 하루라도 연체되면 이 집이 당장 경매로 넘어가고 누워 계신 바깥 어른과 함께 길거리로 나앉아야 하는 절대절명의 상황이었습니다. 제 말이 맞습니까? 취조실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늘 사람 좋게 웃으며 형사들에게 따뜻한 믹스 커피를 타주던 아주머니의 얼굴에서 일순간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그녀는 마른 침을 꿀꺽 삼키며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가난하게 사는 게 죄도 아니고 제가 빚이 좀 있다고 해서 자식 같은 은진이를 해쳤을 거라 의심하시는 겁니까? 형사님들, 사람 그렇게 보는 거 아닙니다. 방어적인 목소리. 하지만 꼬리가 길면 결국 밟히기 마련입니다. 최 반장은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다음 질문을 던졌습니다. 사건 당일 새벽 2시 17분. 복도에서 공용 전화벨이 울렸을 때 아주머니는 방문을 열고 나가려다 벨이 끊겼다고 하셨죠. 그때 복도에 불은 켜져 있었습니까? 네? 아, 네. 희미하게 켜져 있었죠. 최 반장이 상체를 앞으로 숙이며 아주머니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거짓말 마십시오. 윤미영이 그 시각에 복도에 나와 전화를 받고 선을 가위로 잘랐습니다. 그녀의 진술에 따르면 그때 복도에는 쥐새끼 한 마리 없었고 1호실 방문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아주머니는 문을 열려담한 게 아닙니다. 이불 속에 숨죽이고 누워 누군가 전화선을 자르는 소리를 전부 듣고 계셨던 겁니다. 아주머니의 입술이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잘못 들었나 보죠.
나이를 먹으면 귀가 어두워져서 은진 양에게 타준 생강차, 거기에 감기약 2알을 섞었다고 하셨죠. 국과수 부검 결과 은진 양의 위장에서 치사량에 가까운 수면 유도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은진 양은 저항조차 하지 못하고 깊은 잠에 빠진 상태에서 목이 졸렸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최 반장은 마지막으로 투명한 증거물 봉투 하나를 책상 한가운데로 밀어놓았습니다. 그 안에는 어젯밤 하숙집 뒷마당 쓰레기 더미에서 찾아낸 노란색 나일론 끈 뭉치가 들어있었습니다. 하숙집 뒤편 고물 더미에서 찾아낸 노끈입니다. 은진 양의 목에 감겨있던 것과 정확히 일치하는 절단면, 그리고 이 노끈의 표면에서 아주머니의 지문이 다수 검출됐습니다. 조용한 취조실 안 벽에 걸린 시계의 초침 소리만이 째깍거렸습니다. 더 이상 빠져나갈 구멍은 없었습니다. 아주머니는 증거물 봉투 속의 노란 끈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선량하고 불쌍한 여인의 가면이 서서히 금이 가고 그 틈새로 벼랑 끝에 몰린 인간의 지독한 이기심과 탐욕이 민낯을 드러냈습니다. 마침내 아주머니가 두 손에 얼굴을 파묻으며 짐승처럼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미쳤지. 내가 미쳤어. 그 착한 애를 내가 왜. 살인에 대한 자백이었습니다. 하지만 최 반장의 얼굴에는 사건을 해결했다는 안도감보다 인간이라는 존재에 대한 깊은 환멸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주머니의 자백을 통해 재구성된 그날 밤의 진실은 한편의 잔혹하고도 기괴한 블랙 코미디와 다름없었기 때문입니다. 1995년 11월, 비가 내리던 그 밤, 이 자정이 넘은 시각, 하숙집은 죽은 듯 고요했습니다. 강씨 아주머니는 부엌 뒤쪽 골방에서 앓는 소리를 내는 남편을 뒤로 한 채 손에 노란색 나일론 끈을 쥐고 1호실을 나섰습니다. 내일 당장 은행에 500만 원을 넣지 못하면 모든 것이 끝난다는 극도의 공포와 압박감이 그녀의 이성을 완전히 마비시켜버렸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 은진 양의 방에 있는 현금 500만 원이 든 통장뿐이었습니다. 새벽 1시 무렵, 멀리서 화물 열차가 다가오는 묵직한 진동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기차 소리가 하숙집을 집어삼킬 만큼 거세졌을 때 아주머니는 평소 자신이 관리하던 마스터키를 이용해 소리 없이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방 안은 어두웠고 은진 양은 아주머니가 타준 다량의 수면제 탓에 의식을 잃은 채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기차가 굉음을 내며 지나가는 바로 그 순간 아주머니는 은진 양의 목에 노란 끈을 걸고 뒤에서 힘껏 조였습니다. 약에 취한 은진 양은 제대로 된 비명 한 번, 발버둥 한 번 치지 못한 채 가녀린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너무나도 쉽고 고요하고 참혹한 살인이었습니다. 아주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은진 양의 몸을 밀쳐내고 돈이 들어있을 양철 상자를 찾기 위해 방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장롱을 열고 옷가지를 파헤치며 피 묻은 바닥을 기어다니던 찰나 사각, 사각, 복도에서 누군가의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발소리는 정확히 사무실 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아주머니의 심장이 두물듯 덜컹거렸습니다. 그녀는 다급히 옷장 구석, 어두운 틈새로 몸을 구겨넣고 숨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방문이 끼익 소리를 내며 조심스레 열렸습니다. 방으로 들어온 자는 다름 아닌 사호실의 고시생 정민재였습니다. 월세조차 내지 못하던 그가 은진 양이 책상 위에 올려둔 동전 몇 댐을 훔치려 몰래 들어온 것입니다. 숨어있던 아주머니는 극도의 공포에 질려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정민재가 발걸음을 옮기다 바닥에 떨어져 있던 삐삐를 밟았습니다. 그 소리에 놀란 정민재가 바닥을 내려다보았고 희미한 가로등 불빛에 비친 은진 양의 처참한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정민재가 헉하고 숨을 들이켜는 소리가 좁은 방 안에 울렸습니다. 그는 덜덜 떨며 책상 위에 비닐 장갑을 주워 끼고 지문을 닦아낸 뒤 미친 듯이 방을 빠져나갔습니다. 그리고 아주머니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철커. 정민재가 자신이 방에 들어왔다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 밖에서 사무실의 자물쇠를 굳게 채워버린 것입니다. 살인범이 자신이 죽인 시체와 함께 밀실에 갇혀버린 상황. 아주머니는 미칠 듯한 공포와 패닉에 빠졌습니다. 그녀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옷장 구석에서 기어나와 문에 귀를 대고 정민재가 방으로 돌아가는 소리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한참의 시간이 흐른 뒤에야 주머니에 있던 마스터키를 문틈으로 힘겹게 집어넣어 안에서 밖에 자물쇠를 겨우 따내고 방을 빠져나왔습니다. 빨리 통장만 찾아서 방으로 돌아가자 아주머니가 다시 양철 상자를 찾으려던 순간 이번에는 하숙집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또 하숙집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아주머니는 통장을 찾는 것을 포기하고 정신없이 자신의 일호실로 도망쳐 들어가 이불을 뒤집었었습니다. 사시나무 떨듯 떨며 이불 속에서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번에 들어온 침입자는 사채빚에 쫓겨 친구의 돈을 훔치러 온 은진양의 절친 윤미영이었습니다. 그녀는 스페어키로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가 시체를 밟고 넘어 양철 상자를 부수고 기어코 통장을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새벽 2시 17분 은진양의 옛 연인이자 스토커였던 김태호가 역전 앞 공중전화에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따르릉 따르릉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찢어질 듯 울리는 전화벨 소리. 1호실 이불 속에 숨어있던 강씨 아주머니는 그 소리가 마치 지옥에서 은진양의 원혼이 자신을 부르는 소리, 혹은 경찰이 살인범을 잡으러 들이닥치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그녀는 공포에 질려 눈을 꼭 감은 채 숨조차 쉬지 못했습니다. 그때 방에서 나온 윤미영이 수화기를 들었고 침묵하는 상대방에게 겁을 먹고 가위로 전화선을 끊어버렸습니다. 뚝 하는 소리와 함께 하숙집은 다시 죽음 같은 정적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날 밤 평범해 보이던 낡은 하숙집에서 벌어진 끔찍한 진실의 전말이었습니다. 취조실에서 모든 진술을 마친 강씨 아주머니는 헛개비처럼 텅 빈 눈으로 바닥만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내가 그 방에 다시 들어가서 돈만 찾아왔어도 내 집이 넘어가는 일은 없었을 텐데 그 도둑년이, 그 미친년이 내 돈을 훔쳐가는 바람에. 최 반장은 아주머니의 그 중얼거림을 듣고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습니다. 살인을 저지르고 자신의 손으로 한 젊은 생명을 잔혹하게 끊어놓고서도 아주머니의 머릿속에는 마지막 순간까지 잃어버린 500만 원에 대한 억울함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죄책감이나 은진양에 대한 미안함은 은행의 빚독촉 앞에서는 사치스러운 감정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당신 돈이 아니야. 은진이가 제 살을 깎아먹으며 모은 늙은 아버지의 목숨값이었다고. 최 반장의 억눌린 분노가 취조실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몇 달 후 사건은 지방법원의 차갑고 삭막한 법정으로 넘어갔습니다. 재판의 과정은 지역사회에 큰 충격을 던져주었습니다. 한 명의 가난한 여공을 둘러싸고 무려 4명의 인간이 각자의 욕망과 두려움으로 인해 어떻게 짐승으로 변해갔는지가 적나라하게 까발려졌기 때문입니다. 검사는 분노에 찬 목소리로 논고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피고인 강아무개는 자신의 경제적 파탄을 모면하기 위해 자신을 믿고 따르던 세입자를 계획적으로 살해했습니다. 약물을 투여하고 기차 소리를 이용해 비명을 은폐했으며 범행 후에도 유가족 앞에서 거짓 눈물을 흘리는 등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양심조차 저버렸습니다. 또한 함께 기소된 윤미영과 정민재 역시 죽어가는 피해자를 발견하고도 구조나 신고는커녕 각자의 이익을 위해 현장을 훼손하고 범죄를 은폐하여 결과적으로 실체적 진실 발견을 극도로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타인의 고통을 짓밟고 선 괴물들입니다. 법정 맨 뒷줄. 낡은 점퍼를 입고 목발에 의지에 앉아있던 은진양의 늙은 아버지는 재판 내내 소리 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의 거칠고 투박한 손에는 경찰이 증거물로 압수했다가 돌려준 낡은 통장이 꽉 쥐어져 있었습니다. 모서리에 딸의 핏자국이 희미하게 배어있는 500만 원이 찍힌 그 통장. 아버지는 그 통장을 가슴에 품은 채 고개를 숙이고 하염없이 어깨를 들썩였습니다. 자신이 병에 걸리지만 않았어도, 딸이 그렇게 악착같이 돈을 모으지 않았어도 이런 비극은 없었을 것이라는 지독한 자책감이 아버지의 남은 생을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판사의 무거운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하숙집 주인 강씨 아주머니에게는 무기징역이 선고되었습니다. 절도 및 사체 의혹 혐의를 받은 윤미영에게는 징역 3년의 실형이, 주거 침입 및 증거인멸 혐의의 정민재에게는 징역 1년의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괴롭혔던 김태우 역시 별도의 스토킹 및 폭행 혐의로 실형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망치 소리가 법정에 3번 울려 퍼졌고 수갑을 찬 피고인들이 교도관들에게 이끌려 퇴장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속 시원한 표정을 짓지 못했습니다. 사건이 종결되고 몇 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사건의 무대가 되었던 철길 옆의 낡은 하숙집은 철도 확장 공사로 인해 형체도 없이 헐려나갔습니다. 은진 양이 매일 출퇴근길에 오가던 비좁은 골목길도, 그녀가 버스를 기다리던 낡은 정류장도 점차 도시의 개발 속도에 맞춰 새로운 아스팔트와 시멘트로 덮여갔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더 이상 그 밤에 끔찍했던 사건을 입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시장에서 채소를 팔던 오호실 부부는 다른 동네로 이사를 갔고 매일 밤 술에 취해 비틀거리던 이호실 박 씨의 행방도 묘연해졌습니다. 평범했던 일상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그 잔인한 복원력으로 사람들의 기억을 지워나갔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뇌리에서 잊혀져 가는 것과 별개로 그 사건이 남긴 지독한 흉터는 경찰들의 가슴 속에 오래도록 남아 있었습니다. 최 반장은 가끔 비가 내리는 심야 시간이 되면 파출소 순찰차를 타고 철길 옆으로 새로 뚫린 8차선 도로를 지나가곤 했습니다. 거대한 화물열차가 굉음을 내며 지나갈 때면 그는 차를 세우고 어둠이 깔린 철로 너머를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귓가에는 여전히 그날 밤의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21살의 가난하고 성실했던 여공, 누구보다 살고 싶어 했고 누구보다 가족을 사랑했던 한 인간이 돈이라는 거대한 절망 앞에서 괴물로 변해버린 이웃의 손에 의해 가장 비참하게 숨을 거두던 그 순간, 그녀가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허공으로 뻗었던 그 차가운 손끝, 그리고 1995년의 그 춥고 외로웠던 겨울밤 새벽 2시 17분 하숙집 복도에서 요란하게 울려 퍼졌을 낡은 녹색 전화기의 벨소리. 만약 그 밤 시골 면사무소 앞에서 아버지가 새벽 1시 45분에 걸었던 그 애타는 전화를 하숙집의 누군가가 귀찮아하지 않고 받아주었더라면 어땠을까요? 만약 누군가 한 번쯤은 사무실의 문을 두드려 주었더라면, 기차 소리에 묻혀버린 얇은 벽 너머의 비극에 아주 조금의 관심이라도 기울였더라면 은진 양의 운명은 달라질 수 있었을까요? 괴물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일상 속에 숨겨진 빚, 탐욕, 이기심, 그리고 이웃의 고통을 외면하는 지독한 무관심 속에서 서서히 길러지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화물열차의 붉은 후미등이 비 내리는 어둠 속으로 완전히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도시는 다시 차가운 침묵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는 전화벨 소리만이 비극이 끝난 빈자리에 길고 서늘한 여운을 남긴 채 우리의 귓가를 맴돌고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살고 있는 얇은 벽 너머 어딘가에서는 기차 소리보다 더 깊은 절망 속에서 누군가 소리 없는 비명을 지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것으로 1995년 철길 옆 하숙집 새벽 2시 17분에 멈춘 전화벨 사건의 모든 기록을 마칩니다.